자, 앞서서 또 예고해 드린 것처럼 이분 모셔서 깊은 이야기를 또 나눠보겠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KB금융지주 이코노미스트이신 유신익 박사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예, 오랜만입니다. 저번에 한번 나오시고. 네. 예, 오늘은 그러면 어떤 얘기 주로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현안 자체는 이제 페드의 금리 인상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이제 언제 네. 피크아웃을 할 것이냐 진정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현안이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 내년 내후년까지 놓고 봤을 때는 아니죠. 이게 내후년까지가 아니죠. 사실 장기 10년으로 보면은 네. 글로벌 경제 블록화가 굉장히 큰 이제 잠재적 예. 구조 요인이다라는 네.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일단 현안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을 하고 거기서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슈들을 동반해서 이제 서브젝트로 이제 파악을 해야 우리가 네. 진정한 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예, 드리고 좋습니다. 예.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장기적인 시각을 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네. 부분부터 볼까요? 우선 저희 그 블록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미중 무역 분쟁은 뭐 15년 이후부터 이제 본격화됐었고 네. 이 미중 그 분쟁 자체가 서로 간에 이제 우선주의까지 이제 결합이 되면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상 21년도부터 또다시 격화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그것이 첫 이번 인플레이션의 시발점이 됐었다는 겁니다. 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공급망 부분들, 그러니까 미국은 필요한 제품을 중국에서 사야 하는데 중국 제품이니까 사지 않겠다라고 했고 네. 그것이 미국에서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쇼티지가 나니까 그것이 글로벌 쇼티지가 전반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인플레가 또 나오고 네. 이러한 양상들이 이제 반복이 되었던 와중에 사실은 이제 양적 완화가 너무나 이제 강하게 이제 풀려 있다 네. 보니 그것 네. 때문에 결국에는 더 물가를 자극하게 됐고 올해 2월 24일 날 이제 러우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세 번째 또 스테이지가 돼서 물가를 더 들어올리는 그때는 그렇죠. 이제 세 번째는 원자재 가격 중심으로 네. 이제 들어올리겠다라는 맞습니다.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큰 대장격이 되는 이제 국가들이 블록을 형성하고 있는데 미국은 당연히 아시는 바와 같이 EU 쪽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들어서 일본과 함께 한국이 좀 이쪽 서구 쪽 블록에 이제 편입이 되는 듯한 양상을 네. 보이고 있죠. 예, 예.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쪽에 우리 서구 쪽 블록은 상당히 좀 결속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이미 이제 우리 그 트럼프 시대 때부터 알루미늄 철강 관련해서 이제 무역법 232조를 가지고서 EU한테 이제 제재를 하겠다라고 네. 했고 관세복을 하면서 그때 사이가 좀 틀어지기 시작했고 백신 경쟁을 하면서 약간 사이가 틀어졌는데 이번에 2월 달에는 러우 전쟁 때문에 한꺼번에 이제 좀 뭉친 거죠. 네. 뭉쳤는데 여기서 좀 이야기가 여기서 조금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네. 뭐냐면은 사실 이제 러시아는 중국과 인도에게 싼 가격으로 디스카운트된 가격으로 가스하고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네. 지금 미국은 그렇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네. 시장 원리에 입각을 해서 철저하게 헬리어브 가스가 높은 가격이 형성되는 만큼 그대로 받아서 이제 수출을 해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3분기에 미국 GDP가 2% 이상 이제 그 호조를 그래도 어느 정도 보여줬는데 네. 여기서 이제 순수출 기여도가 거의 한 과거 10년을 놓고 보면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는 거죠. 아이러니컬하게. 네. 그런데요. 그래서 예.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독자 생존을 하는 국가가 하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독일입니다, 바로. 독일이 사실은 이제 숄츠 총리가 지난번 시진핑과 만남을 가지면서 바이오엔테크 백신을 가져오겠다, 쓰겠다라고 했고 양국 간의 교역을 좀 늘리려는 양상들이 네.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와중에 또 이 미국의 블록에서도 좀 정치적으로 안보적으로 조금 흔들림이 있는 것은 폴란드가 최근에 그 폴란드뿐만 아니라 동유럽 국가들이 그 러시아에 대한 안보적인 이제 그런 리스크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안보 핵을 배치를 해달라 그러면서 핵의 질서가 서방에서 조금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핵을 원래는 서방에서는 미국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나토에서 지정하는 국가들 안보적으로 필요한 국가들 외에는 핵을 보유하는 것이 기존 국가들 외에는 안 된다라고 네. 이제 규정을 했는데 핵에 대해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네. 것에 이제 미국은 약간 당황을 하는 듯한 배역과는 네. 언급을 하고는 있지 않지만 이런 상태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중국 쪽 블록들은 경제적 이념보다도 이제 정치적 이념과 그 사상적인 이념이 서로 이제 같기 때문에 결속력이 상당히 강하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굉장히 결합이 잘 돼가지고 오히려 러시아 루블화는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런 상태에서 북한이 이제 떠오르는 샛별로 약간 이제 핵에 대해서 법제화를 하면서 적극적 의미의 핵을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네. 이쪽에 이제 중국 블록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미국에 대응해서도 이제 어떤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사우디가 최근에 조금 약간 미묘하긴 하지만 사우디하고 인도가 이제 이쪽 블록에 오히려 경제적인 어떤 베너핏 때문에, 이념은 다르지만 베너핏이 있기 때문에, 즉 이제 에너지 쪽을 싸게 이제 구입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구조화되고 있다. 근데 물론 이제 사우디는 이란하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란하고의 문제에서 사우디 편을 들어주는 쪽에 더 강하게 편입이 될 겁니다. 즉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미국이 우리를 더 안전보장을 더 지원해주고 이란 대신 우리를 더 인정해줄 것이냐, 중국이 그것을 해줄 것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사우디는 어느 쪽에 편입이 될지 약간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블록이 점점점 형성이 돼가고 있고 견고해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서방 쪽의 블록은 이제 와해가 되고 약간 결속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마디로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려면, 미국의 정치적인 안보적인 패권이 도전을 크게 받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와중에 경제적으로 달러에 대한 패권에 대해서도 방어를 강하게 해야 되는 어떤 도전적인 시점이 됐다라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패권에 대한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미국의 패권 도전의 국면에서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해서 인플레를 안정화시켜야 되는 국면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단순히 이제 인플레라는 한 측면을 놓고만 본다면 당연히 지금 원론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기준금리 6%를 가도 괜찮은 상태입니다. 6%가 적정합니다. 기준금리 네. 오히려. 근데 그렇게 가지 못한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라는 것이고요. 네. 그럼 현안으로 들어가서 이런 구조적 리스크들은 앞으로 10년 동안은 더 이제 탈세계화가 되면서 블록의 어떤 개념들은 잠재적으로 굉장히 큰 리스크를 발현을 시킬 네.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이제 미국 정부로 이제 돌아가고 페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도전을 받고 있으면 페드와 이제 그 연방 정부는 돈도 필요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압박이나 어떤 외교적인 압박을 받고 있고 흔들림이 있을 때는 경제가 흔들리면 더 힘들어져요. 무너집니다. 네. 그래서 경제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컨트롤 능력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바이든 정부가 이제 대략 2년 정도 남았죠. 이 네. 정부가 2년 동안 이제 그동안의 정책들, 신재생, 친환경 쪽을 드라이브를 걸면서 성장을,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목표가 뚜렷합니다. 인플레도 잡아야 되지만 성장도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정책 예산을 갖다가 확보해서 우리가 특별히 더 나은 재건법, BBB 법안을 계속적으로 이제 네. 계속 시행을 해 나가야 네. 되죠. 근데 이것을 시행을 해 나가려면 돈이 필요한데 연방 정부의 지금 부채 규모가 리밋에 거의 다 달았습니다. 네. 이제 31조 3,800억 달러가 리밋인데 2,200억 달러, 그러니까 사실 대략 600억 달러 정도 남은 것이고, 이게 이제 연말에 또 이제 협상을 해야 됩니다. 결국엔 작년처럼 진통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그러니까 미국 국회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의회에서 이제 서로 이제 상원 하원 모두 다 이제 네. 초당적인 합의를 해줘야 이제 결국에는 이제 사인을 하고 그렇게 네. 이제 리밋을 올리게 되는데, 뭐 합의하면 되는 문제 아닐까? 근데 문제는 이자에 대한 부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네, 거죠. 저 그래프 보면 네네. 저게 제일 왼쪽이 2012년이죠. 네, 그리고 지금 맞습니다. 2022년이니까 네네. 저게 15였던 게 35가 넘어갔으니까 진짜 많이 늘었습니다. 네, 31조 달러 정도까지. 예, 그리고 늘어나고. 저 중간에 팍 올랐을 때가 저기 팬데믹 네, 코로나 때문이죠. 때. 예, 그 이후에도 줄이지 못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저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 네. 거네요. 예.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좋았고 21년까지 상당히 좋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들이 화폐적 현상이라고 하는데 부인을 못하는 이 바로 결정적인 근거들입니다. 그렇죠. 페드만 돈을 푼 게 아니라 부채 사이드에서도 계속적으로 돈을 찍어냈고, 네.
뭐 일본 이제 부채 비율 얘기도 하고 중국 부채 비율도 얘기하지만 차입 경제의 가장 큰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국가가 사실 미국인 상태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연 2% 가중평균에서 왜냐하면 발행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연 2%의 어떤 이자를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월로 치면 한 500억 달러씩 돈을 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연말까지 부채 한도 안 늘려놓으면 이제 리밋이 이자만 내도 연말에 리밋이 그렇죠. 차버립니다. 뭐 이자가 뭐 1% 지금 얼마 오른 겁니까? 3% 이상 올랐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제 헤지펀드들이나 외국계 운용사들은 사실은 이런 이제 약점을 다 간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인플레는 당연히 잡아야 되는 책무는 맞는데 우리가 2015년 이제 이후부터 그러니까 서프라임 끝나고 나서 2015년 중반 때 이제 넘어서면서 중앙은행이 기조적으로 경기를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갖다 인정하는 이제 그런 학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방정부 부채 규모가 많은데 페드도 계속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 강건하게 하면은 이제는 연방정부의 부채를 페드가 25% 정도 보유하면서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은 부채를 담보로 이제 공유하는 그러니까 리스크를 공유하는 이제 네. 어떤 구조적 현상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페드가 금리 인상을 하기도 공격적으로 하기도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고 그것에 대한 반증적인 요소가 뭐냐면은 최근에 국채 바이백에 대해서 이제 검토 선언을 했었는데 네. 그것이 바로 일부 국제 시장에서 이런 교란 요인이 나타나면서 만약에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면 이게 연방 정부에 결국에는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서 사실은 상호 간의 어떤 교합적인 전략을 취한 어떤 미세 부분이다. 네. 그렇네요. 네. 다시 조금 좀 돌아가 보면 그 지금 블록화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네네. 결국 글로벌화 네네. 그러니까 세계가 다 같이 뭐 예, 분업을 예. 하고 예. 뭐 다 같이 잘해보자 예. 하던 거에서 블록화로 바뀌면서 예, 예. 또 그 와중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팬데믹 이후에 미중 갈등 네. 또 미 러시아 갈등 네. 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예. 주로 예. 그런 게 벌어져서 블록화 쪽으로 많이 움직였는데 네네. 지금 그 요약해 주신 게 서방 측은 고리가 서방 측의 반대는 뭔가요? 중국이죠. 중국이죠. 네, 서방과 중국인가요? 중국과 러시아. 그러니까 네네. 이쪽. 네. 요 반대쪽은 그 이념적인 게 있어서 그래도 강한 결속력이 살아 있다. 네네. 이렇게 요약해 주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앞으로도 방향이 글로벌화라기보다는 네. 블록화가 더 심화되는 쪽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전에 이제 냉전 시대를 미소 냉전을 한번 겪어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계화를 겪어봤고 네. 그런데 이제 서프라임 위기가 나면서 이게 아닌가봐라고 하면서 네. 이제 사실은 그 때를 계기로 해서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도 조금 다소 소원해지고 중국하고의 관계는 당연히 네. 벌어지기 시작을 예. 했고,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나타난 현상은 이제 각자 도생 우선주의였었고 우선주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힘이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중국을 견제하는데 중국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네. 근데 중국도 이번에 시진핑이 이제 장기 집권 체제를 갖추면서 이거는 우리 체제에서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미국하고 대결할 사항이 아니다. 네. 왜냐면은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4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는데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계속적으로 압박을 해요. 이번에 공화당에서 원내대표 메카시 의원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중국을 감시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공화당 민주당 정책이 다르지 않아요. 계속. 별로 다르지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 번 공화당이 이제 집권을 하면은 이제 그 에너지가 충전이 돼가지고 중국 잡겠어 이러고 그 다음에 만약에 민주당 정권을 바뀌면 이번엔 우리가 진짜 잡겠어 공화당이 못한 거 우리가 했어.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도 장기 집권 체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교합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지만 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중미 관계를 보면은 약간 완화적인 분위기가 뭐 G20 정상회담에서도 있고 했지만 네. 이거는 그냥 작은 물결이고 큰 그림으로 보면은 블록화로 계속 간다. 그렇죠. 네. 그 잘 보시면 이게 언론의 이야기들을 잘 보시면 표면적으로 신냉전은 없고 우리가 번영의 시대로 다시 나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부적으로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대만에 대한 양 입장의 차이가 굉장히 공고하게 네. 다르다는 걸 네. 다시 한번 확인했고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사실 지금
시진핑은 치포에 대해서 이건 블록이다라고 직접적으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이제 전쟁이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예전에 트럼프 시대로 복귀를 해보면 2015년도에도 서로 양 입장이 다르다가 만났을 땐 좋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항상 만났을 땐 좋은 얘기예요. 예전에 북한과 미국이 만났을 때도 좋은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네. 회담 이제 베트남 회담 이후에 돌아가서 네. 아 서로 이건 입장이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뭐냐면 입장 차이가 견고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면 표면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 이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상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미세 전략이 나오기 시작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기에 초입 시점에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형태에서는 이제 세부적인 전략적인 어떤 서로 간의 대립 전략들이 그게 경제적인 부분이 됐든 아니면 그러니까 관세 부분이 됐든 계속 구체적으로 나올 이제 그런 시점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최근에 그냥 조금 더 작은 쪽으로 네네. 좀 들어가 보면 그 미국의 금리를 올리는 속도 그런 건 사실은 미국은 뭐 미국만 좀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뭐 그렇죠. 본인들의 맞습니다. 그 뭐 인플레이션이나 자국의 경제 상황을 네. 보고 있는데 지금 다른 나라들은 미국 눈치 보랴, 네. 자기 상황 보랴 지금 네. 정신이 없는데 네. 최근에 약간 바뀐 거는 뭐 미국에 올려도 나는 안 올려. 난 진짜 올릴 수가 없어. 이렇게 할 수 없이 못 올리는 것도 있지만 나는 좀 안 올려도 되는 거 아니야 금리 이런 쪽으로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은 뭐 한 달 정도부터 감지가 되는데 앞으로는 그 쪽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당분간 이런 균형, 그러니까 약간 이제 완전한 불균형이 됐었었고 네. 달러 중심으로 이제는 약간 균형적인 상태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균형적으로 보이는 상태는 당분간 유지가 될 겁니다. 언제까지 유지가 되느냐?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서로 더 강건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균형적으로 보인다는 거는 안정화된다는 거죠. 안정화되는 거죠. 달러의 지나친 강세 때문에 엔화가 압박을 받고 그다음에 유로가 압박을 네. 받고 이제 파운드가 압박을 네. 받았었는데 지나치게 압박받았던 구조에서는 탈피를 어느 정도 할 거다. 그렇다고 이 상대 비달러 통화가 강세를 기조적으로 보이긴 힘들다. 왜냐하면 펀더멘털 약화 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환에 대해서 통화 가치에 있어서 지금 이제 우리 대표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이제 요소들이 다 거기서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블록화의 가장 핵심의 화두는 이제 통화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이거를 이제 복기를 간단하게 좀 해보시면 1930년도에 스털링 그 블록이 있었습니다. 영국 이제 네. 대영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식민지 그리고 그를 위시로 한 거의 한 30여 개국의 그 종속된 블록이 형성이 되었었는데 네. 이 블록이 형성됐을 때도 비슷한 양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으로는 이제 준비금 제도를 통해서 각국들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외풍이 있을 때는 이제 밖을 바라보면서 이제 밖하고 싸우는 네. 이제 결국 미국이 됐겠죠. 네. 후에 그러니까 미국하고 싸우면서 영국의 파운드의 위상을 지키려는 그런 노력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핵심은 뭐냐면 지금 미국도 블록이 형성됐는데 정치적인 어떤 결속력이 좀 약화되고 있고 이 서방의 결속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부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들을 굉장히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고 여기서 미국과 가장 연동되는 일본이 국채 비중이 지금 국채 금액이 대략 이제 한 1조 달러를 좀 상회하고 있는데 네. 14년도 이후부터 최근에 엔화를 갖다가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일본이 미국채를 판다라고는 했지만 14년도 이후를 기점으로 놓고 뭐 1조 달러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이 갖고 있는 미국의 국채.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미국하고 일본 간의 어떤 외교적, 정치적인 어떤 교합적인 노력들이 최근에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 네. 그것과 연동되어서 일본도 미국채를 더 이상 팔지 않으면서 시장 금리가 과격하게, 그러니까 페드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과격하게 오르지 않게 만드는 구조는 미국 연방 정부와 페드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부분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일본하고의 이제 우호적인,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의 우호적인 서방 국가들한테 어느 정도 약간의 안도감을 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네. 통화가 엔화에서 시작되면 타 통화로도 이제 확장이 네. 되고 있다라는 네. 것입니다. 오늘 박사님께서 전반적으로 말씀해주신 주제가 블록화 그리고 네. 블록화에 사로잡힌 이제 패드에 네. 대한 이야기인데 좀 더 블록화는 더
강해질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렇다면 약간은 근시안적으로 뭐 내년, 후년 우리가 네. 앞으로 한 1, 2년 동안에 투자 방향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 주식 시장에서 예, 예. 혹은 채권 시장에서의 어떤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임플리케이션이 좀 나오는 게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미국채를 사는 것이 좋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24년도를 겨냥한다면, 근데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장기채로 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장기채라 하면 10년, 30년물 정도인 네, 거고 시점은 언제나 지금은 빠릅니다. 아직은 빠르고 내년도 상반기,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의 피리어드를 나눠서 이제 산다라고 분할 매수.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근거는 이제 23년도 하반기쯤이 되면은 미국도 경기가 약간은 이제 완만한 침체 양상을 좀 보일 것이고 완만한 침체를 보이면서 결국에는 또 다시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또 부채를 더 찍어내서 경기를 어느 정도 부양해야 되는 필요성들이 나타날 겁니다. 네. 이런 반복적인 사이클에서 이제 경기와 금리,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모두 다 상징하는 장기채는 서서히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24년을 겨냥한다면 장기채에 대한 어떤 수요는 조금씩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거기서 이제 여기에서 또 축차적으로 페드의 이제 펀드 레이트 그 기준금리의 방향성도 좀 설정이 되겠죠. 네. 분명히 내년 초반까지 보면 5% 초반은 분명히 갈 겁니다. 네. 근데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6%는 가기 힘들다. 네. 이런 구조적 요인이 네. 있기 때문이고 그러면 페드는 어떤 방향성을 취할 거냐. 과거의 미중무역 분쟁하고의 어떤 그때 당시에 페드 정책을 보시면 내년은 인플레가 그래도 아무리 이제 예상치를 최근에 하회했어도 구조적으로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5% 초반대를 유지를 할 거고 네. 그 기간을 24년도 초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수준에서 멈춰 있는 거죠. 더 이상 올리지 그렇죠. 않고.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금리를 경기가 약화되는 만큼 서서히 내릴 텐데 내리는 속도는 예전에 이제 올라왔다가 빠르게 내려갔던 사이클처럼 그대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미세 조정, 즉 기준금리, 내려있죠. 기준금리 미세 조정 리밸런싱처럼 좀 내려가다가 이게 어느 정도 컨트롤이 좀 필요하다면 또 다시 25p 올리고, 그러니까 어떤 사이클적인 추세적인 하락이 아니라 인하가 아니라 이제 계속적으로 올렸다 내렸다를 네. 반복을 하는 올릴 이제 수도 있을까요?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냥 쭉 가다가 내리는 것만 감안하는 네, 그건 게 아닙니다. 아니라. 왜냐하면은 여기에 말씀드렸던 장기적인 10년의 경제 글로벌 블록화라는 의미는 결국엔 공급망에 대한 그 쇼티지와 서로 간의 부족분에 대한 그 인플레이션 압박이 해소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근본적인 이유다. 네, 맞습니다. 예, 일례로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도 12월에 우리가 태양광 투자를 계속 많이 하겠다고 하면서 근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제 신장 위구르 지역의 노동자 탄압 때문에 그 중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부품 소재는 수입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완전히 뭐 완전히 그러면서 태양광 가격이 이제 예. 관련 가격이 올라갔는데 지금 최근의 현황은 또 똑같습니다. 100개 품목이 지금 한국에 들어왔는데 검역을 해서 일단 안 받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또 쇼티지가 계속 반복이 되고 네.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양상은 품목들이 더 확산이 될 겁니다. 네. 반도체는 당연한 거고 네. 화학 섬유 쪽까지 더 확산이 네.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얘기 중에 국채가 내년 상반기에 좀 사면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자율이 미세 조정이 되니까 네, 예. 그러니까 될 것 같다. 네, 그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내년 우리 한 3월, 4월 되면 우리 방송에서 맨날 그럴 것 같아요. 야, 저거 언제 내려가나? 뭐 6개월 후에 내려가나? 뭐 9개월 후에 내려가나? 뭐 골드만은 6개월, 뭐 JP는 9개월,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네. 혹시 마무리로 박사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을까요? 예. 네. 구조 요인은 오늘 좀 말씀을 네. 드렸는데 네. 이것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경제적으로 계획을 짜시는 네. 분들이든 네. 장기적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특히 중국과 관련된 블록이 이렇게 형성되는데 최근에 대중국 기업들도 상당히 좀 힘들어 하시는 네. 양상인데 이거는 올해 내년 끝나고 나서 뭐 양국이 이제 G2가 좀 만나고 나면 해소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15년도부터 누적적으로 나오다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된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 플래닝이 상당히 필요하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박사님 알겠습니다. 뭐 장기적인 얘기, 네. 블록화 얘기에 대해서 아주 그 인사이트를 보여주셨습니다. 네, KB 금융지주 이코노미스트이신 유신익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